안녕하세요. 복리씨입니다. 오늘은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를 읽어볼게요. 저자인 도리스 레싱은 1919년 지금의 이란 땅인 페르시아에서 영국인 부모 아래에 태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상위 용사였던 아버지가 간호사였던 어머니와 결혼한 뒤 전후 영국의 답답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현재의 짐바브웨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5살 난 도리스와 식구들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으로 이주를 하는데 변경에 자리 잡은 그 농장은 부모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을 주었지만 정작 어린 도리스에게는 당시의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로부터 자유로웠던 전원의 어린 시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었고요. 평생 동안 그녀의 사고에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그녀의 소설의 대부분은 사실주의적이지만 그 표면 아래에 깔려있는 환상적인 요소는 황야에서 보낸 그녀의 어린 시절의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레싱의 작품 세계는 페미니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인종차별 등의 20세기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사상 문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서머싯 모험상, 메디치상, 유럽 문학상 등을 수상한 상복이 매우 많은 작가입니다. 부럽네요. 다섯째 아이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족이 예상치 못한 아이의 출생으로 비극을 겪으며 한 가정이 분열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에요. 작가는 이 소설을 착안하게 된 계기를 밝혔는데요. 하나는 빙하 시대의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내려온다라는 한 인류학자의 글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한 어머니가 정상적인 새 아이를 낳은 뒤 태어난 네 번째 딸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망쳤다고 하소연하는 글을 읽은 일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이 두 가지 글이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다섯째 아이의 줄거리가 되었음을 말하면서 이 소설을 1980년대 영국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비유나 우화로 읽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레싱의 이전 작품 중에는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진화를 다룬 소설들이 있고요. 그 악몽 속에서 퇴화된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공상과학 소설들과는 다르게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섬뜩한 효과가 일반 독자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로 넘어갈게요. 해리엇과 데이비드는 직장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1960년대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많은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꿈꾸고 있어요. 두 사람은 교회의 큰 집을 마련하고 여러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부부는 6년 사이에 네 아이를 차례로 낳으며 꿈꾸던 이상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양가의 부모님이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계획임을 밝히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었지만 그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4명의 아이들은 순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나 다섯째 아이인 벤은 달랐습니다. 벤은 해리엇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힘이 좋아서 활동이 활발했고요. 해리엇은 진정제 처방을 받아서 아이를 잠재워야 할 정도였어요. 밤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신음하거나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의 눈에는 해리엇이 이 태아와의 싸움에 신들린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벤은 몸집이 거대하고 근육질의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이상하고 무서운 기운을 풍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아이같이 생기지 않았고요. 두툼한 어깨에 구부정한 모습이었어요. 해리엇은 아이가 마치 도깨비나 요괴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벤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갔고 그 속도만큼이나 해리엇은 급격히 지쳐갔어요. 해리엇은 벤이 짐승과 같다고 여깁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폴이 벤의 방에 들어가 벤이 누워있던 보호 침대의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자 벤은 그 손을 움켜쥐고 뒤로 꺾어버립니다. 폴은 팔을 심하게 삐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키우던 개가 벤의 침대로 간 이후에 목이 꺾여서 죽어있는 채로 발견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벤을 멀리하게 됩니다. 벤의 존재와 함께 가정의 균형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는 해리엇의 엄마 도로시는 벤을 요양소에 보낼 것을 권유합니다. 해리엇은 본능적으로 벤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커갈수록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벤은 가족 내에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아이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해리엇은 결국 벤을 요양시설에 보냅니다. 그러나 병동에 갇혀 구속복을 입고 있는 벤을 보자 해리엇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시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후에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하기 시작해요. 벤이 해리엇의 책임이라고 느끼는 데이비드는 자신의 책임은 나머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리엇과 벤을 멀리합니다. 벤은 학교에서도 다루기 힘든 아이였고요. 중학생이 되자 깽단에서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지방신문에 실린 절도와 강탈, 소매치기와 강간에 관련된 뉴스가 종종 집을 비우는 벤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해리엇은 짐작합니다. 해리엇은 벤이 그 나쁜 무리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그가 모르는 어디론가 떠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벤은 매번 다시 돌아왔고 이제 해리엇은 벤이 경찰에 잡혀 마취총에 맞아서 축 늘어진 거대한 군뱅이 같은 상태가 되는 상상을 합니다. 책은 이렇게 끝이 나요. 이 작품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 가정의 비극을 다루고 있지만 인간과 본성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인간다움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못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때 가족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모성애란 이름으로 어디까지를 수용해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책에서 또 뵐게요.